엄마는 저녁 식탁 건너편에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비죽이며 가볍게 한마디를 던졌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오빠 발끝만도 못 따라가. 가족들은 마치 그 말이 아주 재치 있는 농담이라도 되는 양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늘 그래왔듯 그 모욕감을 밥과 함께 꿀꺽 삼켜 넘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지은 29살이다. 그리고 나는 지난 수년간 말없이 이 가족의 모든 청구서를 처리해온 숨은 가장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나는 의자를 거칠게 뒤로 밀어내며 일어섰다.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는지 귀가 멍해질 지경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또박또박 말했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모든 생활비는 그 잘난 오빠한테 내라고 하세요. 전 더 이상 돈 안 보낼 거니까. 순식간에 방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엄마는 눈을 깜빡이며 당황하더니 이내 내가 무슨 큰 모욕이라도 준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노려보았다. 돈이라니. 지은이 너 지금 무슨 소리니? 우린 너한테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엄마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했다. 그 확신에 찬 태도의 나조차 찰나의 순간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의심할 뻔했다. 아주 잠깐 말이다. 나는 엄마를 바라보며 매일 밤 야근하며 버텼던 시간들, 늦은 밤 졸린 눈을 비비며 했던 계좌 이체, 내 삶보다 가족의 공과금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 모든 순간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숫자를 다루는 회계사다. 내 세상은 엑셀과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다.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는 정확히 안다. 엄마가 그 모든 희생을 단 한 문장으로 지워버리려 했을 때 나는 깨달았다.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내가 이 집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그들이 묵인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다면 제가 보여드려야겠네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이체 내역, 모든 메모, 엄마가 말한 그 소소한 효도들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인쇄해 두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 서류 뭉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을 때 엄마의 얼굴은 첫 장을 다 읽기도 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 종이 뭉치가 어떻게 우리 집의 견고한 효녀 프레임을 박살내고 완벽한 장남 신화를 뒤집어 놓았는지 알고 싶다면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 엄마가 영수증을 보고 기겁하기 전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요일 저녁이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본가에서 갖는 가족 식사 자리였다. 너무 자주 해서 가족애를 나누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출석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의무 방어전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다. 나는 서울 자취방에서 늦은 오후에 출발했다. 조수석에는 아빠가 컴퓨터로 뭐 좀 봐달라고 할 게 뻔해서 챙긴 노트북 가방이, 뒷좌석에는 엄마가 네가 사오는 떡이 외할머니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다고 해서 산 떡 상자가 굴러다니고 있었다. 경부고속도로는 꽉 막혀 있었고 끝없이 이어진 브레이크 등을 보며 나는 라디오 음악 대신 이번 달 예산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부모님 댁 아파트 관리비 자동 이체가 이번 주에 빠져나갈 예정이었고 며칠 전 아빠 핸드폰 요금이 연체됐다는 문자에 급히 보낸 돈도 있었다. 나는 괜찮다고, 내 연봉은 나쁘지 않다고, 내가 돈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책임감 있는 딸의 모습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다. 본가 주차장에 들어섰을 때 오빠인 민호의 커다란 제네시스 SUV는 보이지 않았다. 놀랍지도 않았다. 이 집안에서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건 내 담당이었니까. 떡 상자를 들고 현관에 들어서자 엄마가 다가와 내 볼에 건성으로 입을 맞췄다. 역시 우리 딸은 시간 하나는 칼이야 든든하다니까. 엄마는 칭찬인 듯 말했지만 나에게 든든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지 않은 일꾼이라는 직함처럼 들렸다.
아빠는 식탁에 앉아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옆에는 뜯지 않은 고지서, 뭉치와 계산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아빠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왔니? 밥 먹고 아빠 인터넷 뱅킹 좀 봐줘라. 뭐가 자꾸 안 된다. 네, 알겠어요. 아빠는 마치 소금 좀 건네달라는 듯 내 시간과 기술을 집안 공용 물품처럼 취급했다. 이모도 와 있었다. 식탁 끝에 앉아 냅킨을 접으며 최근 승진했다는 자기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나를 보더니 이모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 우리 지은이 왔네. 서울에서 잘 나간다며 아주 바빠 보여. 친척들이 의뢰하는 네가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니 네 인생은 완벽하겠지라고 단정짓는 말투였다. 잠시 후 모든 상황은 늘 그랬듯 익숙한 레퍼토리로 흘러갔다. 엄마는 부엌을 오가며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민호 오빠의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오빠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조회수가 대박이 났다더라. 강남의 큰손 고객과 계약을 앞두고 있다더라. 오빠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해 보이는지 모른다더라. 아빠가 맞장구 쳤다. 그 녀석은 사업 수완이 있어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이모도 거들었다. 민호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잖아. 타고난 스타성이지. 반면 내 이름이 나올 때면 딱 세 마디뿐이었다. 지은이는 착실해. 지은이는 문제없어. 지은이는 알아서 잘해. 그래서 우린 지은이 걱정은 안 해. 착실하다, 문제없다, 알아서 잘한다. 그 말들이 내 존재를 덮어버렸다. 마치 내가 문제없다는 말이 내게는 학자금 대출도 없고 꿈도 없으며 통장 잔고가 빠듯해 숨이 막히는 밤도 없다는 뜻인 것처럼 나는 묵묵히 수저를 놓고 물을 따르며 지각생인 오빠를 찬양하는 가족들의 대화를 배경음악처럼 들었다. 엄마는 핸드폰을 꺼내 이모에게 오빠가 루프탑바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 봐, 멋지게 살잖아. 그만큼 열심히 일하니까 누리는 거지. 지난달 오빠가 자금 흐름이 잠깐 막혔다며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했던 사실은 그 영웅담 어디에도 없었다. 마침내 민호 오빠가 1시간이나 늦게 싸구려 와인 한 병을 무슨 트로피처럼 들고 느긋하게 등장했을 때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오빠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다. 오빠는 엄마 볼에 키스하고 아빠 어깨를 주무르고 나에게는 핸드폰을 보며 건성으로 한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러고는 곧장 이번에 만난 투자자가 말이야 라며 허세 가득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가족들은 토크쇼 방청객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웃으며 호응했다. 아빠는 역시 우리 장남이야. 든든해라며 흐뭇해했고 엄마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나는 밥을 깨작거리며 이틀 전 엄마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떠올렸다. 이번 달만 핸드폰 요금 좀 내줄 수 있니? 아, 그리고 쿠팡 장바구니에 담아둔 거 결제 좀 부탁해. 하트 뿅. 아무도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인터넷이 끊기지 않게 내가 새벽에 이체한 돈이나 물가가 너무 올랐다고 징징대서 보내준 장보기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오빠의 무용담이 잠시 멈춘 사이 아빠가 농담처럼 말했다. 이제 민호가 집안 기둥이지. 민호 없으면 우리 집은 어쩔 뻔했어. 엄마가 자랑스럽게 덧붙였다. 쟤는 손만 대면 다 기회로 만든다니까. 그러고는 나를 돌아보았다. 나를 향할 때면 묘하게 차가워지는 그 미소를 지으며 수년 동안 공기 중에 떠다녔지만 결코 입 밖으로 낸 적 없었던 그 말을 툭 던졌다. 지은아,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오빠만큼은 안 돼.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일시정지되어 있던 분노의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런 순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다. 내가 아프지 않은 척 무시해왔던 수많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터지는 것이다. 시작은 내가 23, 사회초년생 시절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아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베란다 창틀에서 물이 새는데 수리비를 줄 현금이 없다고 했다. 아빠는 부끄러운 듯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다.
지은아, 15만 원만 좀 붙여줄 수 있니? 월급 나오면 바로 줄게. 나는 내 통장 잔고를 계산해보고 망설임 없이 보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돈을 갚는 일은 없었고 요청은 계속되었다. 처음엔 몇 달에 한 번이었다. 가스비가 많이 나왔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자동차 보험료 낼 때가 됐다. 그러다 그것은 루틴이 되었다. 엄마가 공과금 고지서만 보면 불면증이 온다고 해서 나는 아예 매달 50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두었다. 몇 달 뒤에는 아빠가 보험사 콜센터 연결이 힘들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료도 내 몫이 되었다. 거기에 자잘한 것들이 더해졌다. 이마트 쓱배송 10만 원, 올리브영 세일한다고 엄마가 부탁한 화장품 5만 원, 항상 레퍼토리는 같았다. 이번 달만 좀 도와줘, 우리 딸. 곧 괜찮아질 거야. 너도 알잖아, 우리 사정. 그 사이 내 삶은 그들의 비상사태를 막느라 쪼그라들었다. 나는 월세가 싼 낡은 빌라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타이어가 마모되어 위험하다는 정비소 직원의 말에도 교체를 미뤘다. 부모님 집 인터넷 요금을 내야 했으니까. 친구들이 여름 휴가로 다낭에 갈 때 나는 돈이 없다고 둘러댔다. 사실은 오빠가 급한 접대비가 필요하대서 30만 원을 송금해준 직후였기 때문이다. 오빠가 수백만 원짜리 부동산 경매 강의를 듣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는 그게 오빠의 인생을 바꿀 기회라며 울먹였다. 결국 모자란 강의료 10만 원은 내가 채워 넣었다. 그들은 내가 피자 한 판 사준 것처럼 가볍게 고맙다 하고는 끝이었다. 돈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주말마다 본가에 가서 자비를 도맡았다. 아빠 스마트폰 뱅킹 비밀번호를 찾아주고 엄마가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TV를 연결해주고 오빠의 자기소개서를 다듬어 주었다. 사람들이 오빠의 프로필이 세련됐다고 칭찬할 때 오빠는 그 문장을 내가 썼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모님께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아들이 아주 효자야라고 칭찬했다. 매달 1일 부모님 통장에 꽂히는 생활비 이체자 명은 강민호가 아니라 강지은인데도 말이다. 엄마가 나를 오빠와 비교하며 깎아내린 그날 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남은 밥을 꾸역꾸역 먹었다. 설거지를 돕고 남은 반찬을 챙기고 모두와 포옹하고 나와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렸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서울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내가 떠나면 늘 보내는 숙제 문자였다. 지은아, 이번 주에 휴지랑 세제 좀 주문해줘. 아, 그리고 넷플릭스 요금 올랐다더라? 그것 좀 해결해줘. 사랑해. 빨간 신호등 아래서 그 문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넌 오빠 발끝만도 못 따라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작 생필품과 구독료를 해결하라는 건 나였다. 자취방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겉옷도 벗지 않고 노트북을 켰다. 씻지도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다. 차가운 모니터 불빛만이 방을 밝혔다. 나는 은행 앱에 로그인했다. 처음에는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지난 5년이 내 착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직업병이 도졌다. 나는 지난 5년치 이체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했다. 엄마, 아빠, 민호 오빠. 키워드로 검색했다.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장보기, 오빠, 강의료, 오빠 기름값. 화면 가득 숫자가 채워졌다. 50만 원, 10만 원, 5만 원, 30만 원, 15만 원, 끝도 없이 이어졌다. 마침내 합계 함수를 적용하고 엔터키를 눌렀을 때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200만 원. 그 돈이면 차를 바꿀 수 있었다. 전세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었고 내 노후를 위한 연금에 넣을 수도 있었다. 이건 순수하게 기록에 남은 이체 내역일 뿐이었다. 현금으로 쥐어준 용돈이나
아빠 차에 기름 넣어준 건 포함되지도 않은 금액이었다. 구역질과 동시에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회사에서 누군가 이 정도 금액을 누락시킨다면 우린 그걸 횡령이나 사기라고 부른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 숫자가 덜 현실적인 것은 아니었다. 몇 분 뒤 아빠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제목 가족 재정회의. 아빠는 흐릿하게 찍힌 고지서 사진들을 첨부하며 썼다. 이번 주 일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회비 좀 걷자. 각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얘기 좀 해보자. 통장 준비해라. 내가 이미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내가 조용히 지탱해 온 5년에 대한 인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 머릿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냥 해드려. 싸우는 것보다 낫잖아. 나중에 벌면 되지.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영수증이라고 저장했다. 은행 앱, 이메일, 카카오톡 송금 내역을 뒤져 부모님과 오빠에게 들어간 모든 돈을 캡처하고 PDF로 저장했다. 연도별로 정리하는 데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이게 내 밥벌이니까. 다음 날 점심시간 나는 회사 프린터로 그 모든 자료를 출력했다. 펀치로 구멍을 뚫어 검은색 파일에 칠했다. 표지에는 굵은 매직으로 단 2글자만 썼다. 엄마가 일요일 저녁 약속을 상기시키며 올 때 휴지 사는 거 잊지 말라고 문자했을 때 나는 답했다. 내 필요한 거 가져갈게요. 하지만 내 속마음은 달랐다. 엄마는 휴지를 원하겠지만 내가 식탁 위에 올려놓을 건 그게 아니에요. 일요일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다. 나는 트렁크에 두루마리 휴지 한 팩을 싣고 조수석에는 그 검은 파일을 태운 채 본가로 향했다. 현관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도 적었고 식탁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아빠의 노트북과 고지서 더미 그리고 숫자가 휘갈겨진 노란 메모패드만이 놓여 있었다. 아빠가 굳은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왔니? 오늘은 우리가 팀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다. 엄마는 불안한 듯 부엌과 거실을 서성거렸고 이모는 마치 조정위원이라도 된 듯 근엄하게 앉아 있었다. 민호 오빠는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마치 이 자리가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나는 휴지를 구석에 내려놓고 의자에 가방을 둔 뒤 아주 조심스럽게 그 검은 파일을 식탁 한가운데 아빠의 고지서 덤이 바로 옆에 올려놓았다. 처음엔 아무도 그 파일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아빠가 헛기침을 하며 시작했다. 엄마랑 계산을 좀 해봤는데 요즘 물가도 오르고 상황이 좀 빠듯하다.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얼마씩 낼 수 있는지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어. 엄마가 바로 끼어들었다. 민호는 밖에서 사업하느라 돈 쓸 때도 많고 고생하잖아. 지은이 내가 안정적이니까 지금 도와주는 거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식화하면 어떨까 싶다. 이모가 거들었다. 그래, 가족 회의를 해서 예산을 짜는 건 아주 현명한 일이야. 나는 그들이 떠들게 두었다. 지은이는 믿음직하니까 지은이는 불만 없지. 책임감 강한 우리 딸 같은 말들이 내 이름을 감쌌다. 그리고 나는 손을 뻗어 검은 파일 위에 올렸다. 미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가 입을 열었다. 지난 5년 동안 내 계획이 어땠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엄마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게 뭐니, 지은아? 아빠가 눈을 가늘게 떴다. 회사 서류 가져왔니? 지금은 그런 회의가 아니다. 나는 파일을 펼쳐 첫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내가 정리한 요약 시트였다. 연도별로 부모님과 오빠에게 이체된 금액, 그리고 그 아래 굵고 진하게 인쇄된 총합계 금액. 엄마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숫자를 읽었다. 엄마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얼굴색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지는 게 실시간으로 보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엄마가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뭐니? 이런 자잘한 것들까지 다 적어 놓은 거야? 뭘 이렇게 유난을 떨어서 크게 보이게 만들어? 아빠가 엄마 어깨 너머로 서류를 보더니 나를 쳐다봤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건데 엑셀까지 돌려가며 계산을 해? 나는 다음 페이지로 넘겼다. 월별 상세 내역이었다. 3월 관리비 50만 원, 자동차 보험 90만 원, 이마트 장보기 15만 원, 오빠 강의료 50만 원. 다시 한 장 넘겼다. 4월, 5월, 6월 똑같은 패턴이었다. 엄마가 파일을 쾅 소리 나게 덮었다. 네가 한 짓을 일일이 다 볼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가 뭐 너한테 그렇게 큰 돈을 달라고 했니? 나는 차분해졌다. 내가 짠 보고서가 완벽하다는 걸 알 때 느끼는 그런 확신이었다. 큰 돈이 아니라고요. 200만 원이에요. 현금 뺀 거고요. 아빠 차 기름값 뺀 거고요. 엄마가 아껴 쓴다고 해서 내 카드로 긁은 장보기 비용 다 뺀 거예요. 오빠가 드디어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나를 봤다. 와, 지은이 너 진짜 무섭다. 장부를 쓰고 있었어?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 엄마가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그래, 가족이잖아. 어떻게 회계사 아니랄까봐 숫자들을 들이밀어. 네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구니까 오빠만큼 못 된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또 그 소리였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말. 나는 잠시 그 말이 공기 중에 머물게 두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오빠만큼 안 된다면 이제부터 그 대단한 오빠한테 돈 내라고 하세요. 전기세, 수도세, 보험료, 통신비, 넷플릭스, 쿠팡 결제, 오빠 강의료까지 싹 다요. 전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돈 안 보냅니다. 방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아빠는 입을 뻐끔거렸다. 엄마는 나를 마치 외계인 보듯 쳐다봤다. 돈이라니 우린 너한테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니까. 엄마는 그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 현실이 될 거라 믿는 듯 했다. 나는 다시 파일을 펼쳐 엄마 쪽으로 밀었다. 모든 증거가 저기 있어요. 날짜, 시간, 내용까지 다요. 엄마가 인정하기 싫다고 해서 이체 내역이 사라지진 않아요. 엄마가 파일을 불에 대기라도 한 듯 밀쳐냈다. 넌 너무 예민하게 굴어. 그건 네가 좋아서 해준 선물이잖아. 우린 네가 돕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엔 죄책감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전 돌려달라고 한 적 없어요. 전 존중을 원했어요. 걸어다니는 ATM 취급받으면서 밥 먹을 땐 무시당하고 집에 가는 길엔 돈 달라는 문자나 받는 거 이제 안 하겠다고요. 오빠가 그렇게 대단하면 이제 한밤중에 정전됐을 때 오빠한테 전화하세요. 오빠가 저 대신 자기 휴가 포기하고 적금 깨가면서 효도하면 되겠네요. 아빠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지은아. 장부를 들이밀다니. 나는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지만 꾹 참았다. 가족은 200만 원을 없는 셈 치지도 않아요. 아빠. 가족은 역사 조작해서 아들은 영웅 만들고 실제로 돈 낸 딸은 무능력한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검은 파일을 가슴에 껴안았다. 전 아빠 엄마 딸이지 은행이 아니에요. 밥 먹으러는 올게요. 전화도 받을게요. 하지만 돈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물어보실 순 있어요. 하지만 아니요라는 대답도 들으셔야 할 거예요. 그게 제 조건이에요. 나는 가방을 챙겨 들고 좀 진정하자며 웅얼거리는 이모에게 목례를 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등 뒤에서 엄마의 고함과 아빠의 부름, 오빠의 투덜거림이 들려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 고민하지 않은 채 서울로 차를 몰았다. 그 여파는 내가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고속도로 중간쯤 왔을 때부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다. 엄마, 아빠, 오빠, 나는 모두 무시했다. 알림이 너무 많이 쌓여 화면이 버벅거릴 정도였다.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아, 어떻게 이모랑 오빠 앞에서 우리 망신을 줄 수 있니? 우리가 널 이용해 먹는 것처럼 말하더라. 부모가 자식한테 좀 기댈 수도 있는 거지. 5분 뒤엔 더 화가 난 목소리였다. 생색내고 싶었으면 말로 하지. 무슨 법정 싸움하듯이 서류를 들이밀어. 여기가 법원이냐? 넌 피도 눈물도 없니? 아빠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지은아, 엄마가 많이 운다. 민호도 상처받았어. 네가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 그건 빚이 아니야. 가족끼리 계산하는 거 아니다. 오빠의 메시지는 가장 노골적이었다. 야, 너 미쳤냐? 5년 치 통장 내역을 뽑아와? 무슨 스토커냐? 돈 몇 푼 가지고 유세는 엄마 우는 거 안 보이냐? 나는 그 메시지를 듣다 말고 삭제해버렸다. 며칠 동안 그들의 전술은 계속 바뀌었다. 처음엔 분노, 그 다음엔 가스라이팅이었다. 엄마는 내가 다시 계산해봤는데 그 정도 금액은 아니더라. 네가 스트레스 받아서 숫자를 잘못 본 거야 라고 문자를 보냈다. 아빠는 내가 대학 때 받았던 용돈 내역을 적어서 보내며 우리도 너한테 해준 게 많다고 했다. 이모가 나를 따로 불러냈다. 회사 근처 스타벅스에서 만난 이모는 달달한 라떼를 시켜놓고 타이르듯 말했다. 지은아, 이모도 은행 다니잖아. 돈 문제에 예민한 거 알아. 하지만 부모님을 거래처 대하듯 하면 안 되지. 너는 잘 살잖아. 조금만 더 참으면 복 받는다. 나는 커피 거품을 내려다보며 5년 동안 나를 탐했던 그 착한 딸, 콤플렉스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엄마가 내 장부를 보고 질려하던 그 표정, 그사 2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떠올렸다. 이모, 전 부모님을 거래처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제 노동과 제 돈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중이에요.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켰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모든 자동 이체를 해지했다. 관리비, 보험료, 부모님 용돈, 전부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 지은이라는 이름의 적금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돈은 처음으로 남의 구멍을 메우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를 향해 있었다. 후폭풍은 거셌다. 엄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같은 문구가 적힌 사진을 올렸다. 친척들은 나를 욕하는 댓글을 달았다. 오빠는 아무도 널 구해주지 않는다. 독하게 살자라며 헬스장 거울 셀카를 올렸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현실적인 문제들도 터져 나왔다. 아빠가 실수로 인터넷 해지 경고 문자를 내게 캡처해서 보내고는 잘못 보냈다라고 했다. 일주일 뒤 엄마는 전기가 끊길 위기라며 울면서 전화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해결해 줬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저런 어떡해요. 한전에 전화해서 분납 신청해 보세요. 라고 말하고 침묵을 지켰다. 오빠도 문자를 보냈다. 야, 급해서 그런데 30만 원만. 이번 계약 성사되면 바로 갚음. 진짜 대박 건수임. 나는 답장했다. 나 돈 안 보낸다고 했잖아. 오빠는 누나를 굴리는 이모티콘과 함께 영수증 좀 뽑았다고 사람 변했네. 엄마가 너랑 연 끊는데도 난 모른다라고 비꼬았다. 가슴이 아팠다. 부모님이 촛불 켜고 밥 먹는 건 아닐까. 아빠가 무리해서 일하다 쓰러지시면 어쩌나 걱정되어 잠을 못 이룬 밤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그들 때문에 포기했던 여행, 데이트, 저축을 떠올렸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였다. 엄마는 안 쓰던 금목걸이를 팔았다고 넌지시 말했다. 내가 죄책감을 느끼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아빠는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다. 힘들다고 투덜거렸지만 어쨌든 일을 나갔다. 오빠는 인스타그램에 허세 사진을 줄이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도 변했다. 부모님께 보내던 돈으로 헬스장에 등록하고 요가를 시작했다. 매일 밤 은행 앱을 새로 고침하며 불안해하는 대신 한강을 달렸다. 친구와 비싼 저녁을 먹으면서 이 돈이면 본가 전기세인데 라고 계산하지 않게 되었다.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안도감과 자유가 채워졌다. 그들의 비난과 원망이 내 경계선에 부딪혀 튕겨 나갈수록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였다. 그들을 굶주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침묵으로 지탱되던 그들의 허상과 안전망을 걷어내는 것.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게 만드는 것. 시간이 흐르자 전화기 너머의 비명은 잦아들고 어색한 침묵이 찾아왔다. 긴 비난의 음성 메시지가 사라지고 죄책감을 자극하는 문자도 줄었다. 이제 가족 단톡방에는 강아지 사진이나 풍경 사진과 함께 밥은 먹었니? 정도의 메시지만 올라왔다. 사과는 없었다. 우리가 틀렸다는 말은 끝내 듣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바뀌었다. 이제 일요일 저녁에 본가에 가면 집안 풍경이 조금 다르다.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제는 해지되었고 거실 장식장의 장식품들도 줄었다. 아빠는 경비 일을 하며 겪은 에피소드를 무용담처럼 이야기했고 엄마는 도서관 사서 도우미로 일하며 번 돈으로 산 과일이라며 으스대며 깎아주었다. 처음으로 엄마는 내 카드가 아닌 엄마의 시간과 맞바꾼 돈을 쓰고 있었다. 오빠도 청년사업가 코스프레를 그만두고 배달 일을 병행하며 진짜 땀 흘리는 사진을 올렸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무도 오빠를 집안의 기둥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돈 얘기가 나올 때면 모두 내 눈을 피했다. 내 삶은 평화로워졌다. 지은이 적금 통장의 잔고는 불어났고 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예약했다. 낯선 해변에 서서 나는 부모님의 고지서가 내 세상의 중심이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작았는지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가끔 일요일 저녁 식사에 간다. 엄마 전화도 받는다. 단 첫마디가 돈 달라는 소리가 아닐 때만 나는 나만의 규칙을 세웠다. 밤 9시 이후엔 은행 앱을 켜지 않는다. 대화 도중 돈 얘기가 나오면 단호하게 자른다. 나는 가족을 미워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그들이 잘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의 무책임을 내 돈으로 막아주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걸 알았다. 엄마가 누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든 이제 상관없다. 내 가치는 엄마의 말 한마디나 내가 처리한 고지서 더미에 있지 않다. 내 가치는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린 내 삶 속에 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는 그 사랑이 청구서가 되어 나에게 날아오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당신의 지갑을 여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면 내가 수년간 피했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길 바란다. 그들의 허황된 연극에 돈을 대는 것을 멈추고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해 투자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얼마나 눈부시게 변할까?